자, 추가적으로 투자에 있어서 조언을 하나 드리자면요. 보통은 다세대 주택을 전세를 낀 갭 투자 형태를 통해서 이런 정비 예정구역 투자들을 많이 하실 텐데, 다세대도 연차에 따른 투자 종류가 존재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해결사 솔로몬입니다. 자, 지난 삼전동 하단 영상에 이어서 오늘은 삼전동 상단 모아타운에 대한 분석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상단 같은 경우에도 하단처럼 아주 초창기부터 모아타운을 추진했었던 지역이고, 또 슈퍼블록 형태로 구역계가 굉장히 넓죠. A와 B 두 개의 모아타운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A 같은 경우는 총 5개의 모아주택으로, 그리고 B는 총 6개의 모아주택 구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워낙에 구역계가 넓다 보니까 찬반 여론도 굉장히 거센 편인데요. 이런 식으로 추진위 사무실이 구성되어 있는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이런 식으로 반대에 대한 여론 팜플렛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원주민들, 특히나 건물주분들의 반대가 굉장히 거세실 텐데요. 하단보다는 상권의 침입이 조금 더 이면도로까지 깊숙이 침투를 해 있고, 또 그렇다 보면 월세를 통한 수익률도 하단보다는 조금 더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반대 여론이 하단보다 조금 더 거세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오늘 데이터를 통해 살펴보면서 보다 자세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 분석에 앞서서 삼전동 임장 영상을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육안으로 보기에도 도정법상 재개발로 진행하기에는 노후도가 상당히 그 기준에 못 미쳐 보이죠. 이런 식으로 한 2000년대 초중반식 다세대들도 눈에 띄고요. 또 한편으로 근생 통건물들, 그리고 저 안쪽에는 이제 조적식으로 지어진 아주 오래된 노후 연립 다세대들도 눈에 띕니다. 그러니까 노후된 건물과 신축급의 건물이 혼재되어 있는 지역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최근에서야 신축하고 있는 건물들도 간혹가다 눈에 띌 겁니다. 물론 이제 건축행위 허가 제한으로 미리부터 추진 지역들을 묶어주면 추진에 있어서는 훨씬 더 편하겠죠. 하지만 그렇게 했을 때 통건물 소유주 분들께서 본인의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구나 시에서도 미리부터 행위 제한 걸기에는 상당히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구마다 동의율이 일정 기준 넘어가서 미리부터 신청을 하면 간혹 가다가 먼저 구역 지정 전에도 행위 제한을 걸어주는 그런 구역들이 존재를 하더군요. 그래서 어찌됐던지 간에 삼전동 같은 경우는 도정법상의 재개발로는 여러 요건들을 충족하기에 기준이 한참 부족하기 때문에 보다 빠른 개발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모아주택 그리고 모아타운을 이용할 수밖에 없겠다, 미리 판단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추가적으로 투자에 있어서 조언을 하나 드리자면요. 보통은 다세대 주택을 전세를 낀 갭 투자 형태를 통해서 이런 정비 예정구역 투자들을 많이 하실 텐데, 다세대도 연차에 따른 투자 종류가 존재를 합니다. 물론 법적 기준이 아니라 제 임의적인 그런 기준인데, 첫 번째는 8, 90년대식 노후 다세대입니다. 이 다세대들의 특징은 반지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차가 안 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죠. 주차법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던 시기이기 때문에 반지하가 지하에 한 2개 오실 정도가 있으면서 2층과 3층, 그러니까 총 6개 오실 정도로 구성된 경우가 많습니다. 당연히 엘리베이터는 존재하지 않고요. 이런 건물들의 장점은 뭐냐면 지분당 단가가 굉장히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세라는 개인에게 빌려 쓰는 사채를 끌어다 쓰기보다는 단가에 더 신경 쓰시는 분들께서는 8, 90년대식 특히나 반지하 노리신다면 합리적인 투자 금액으로 접근하실 수가 있겠지만, 물론 전세가 제대로 맞춰지지가 않는다는 단점이 있죠. 그렇다 보니까 투입 금액은 보다 더 셀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두 번째 대안인데, 2000년대 한 초중반 정도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때의 다세대 특징은 일단은 필로티가 있습니다. 1층 필로티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건축법상으로는 세대당 한 대씩의 주차 대수가 있어야지만 건축행위 허가가 났거든요. 그래서 면적이 크면서 주차가 한 대씩 가능한 다세대가 많고요. 그에 비해서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없다 보니까 면적이 좀 넓더라도 엘리베이터 없는 거를 꺼려 하시는 분들은 전세를 잘 안 들어오시겠지만, 오히려 면적이 신축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면적이 큰 걸 선호하시는 분들은 2000년대식 다세대들을 많이 찾으세요. 또 전세도 꽤나 잘 나가는 편이고요. 또 마지막으로 최근에 지어지는, 그러니까 2010년대 정도 이후부터 지어지는 도시형 생활주택 형태의 다세대가 있습니다.
해당 다세대 특징 같은 경우는 건축 설계 자체가 굉장히 좀 좁으면서 필로티 확장을 통한 확장 면적이 존재를 하죠. 그래서 보통은 투룸 내지는 1.5룸 정도 사이즈가 있는데 엘리베이터가 있죠. 그러면서 신축이면서 옵션이 많습니다. 그래서 1, 2인 가구들이 짧게 전월세 사는 형태로는 이 3번 도생 형태를 굉장히 많이 선호를 하시죠. 그래서 모두 다 장단점이 존재하는 투자 대안들이기 때문에 본인의 투자 성향이라던가 아니면 주택 수, 또 투자 자금에 따라서 이 개별 다세대들의 선택을 하시면 좋으실 거라 판단이 됩니다. 자, 다음으로 데이터 분석 들어가 보겠습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노후도부터 볼 텐데요. 대부분의 후보지들 분석을 하다 보면 이미 구역계를 수립하시는 분들도 노후도 기준을 잘 알고 계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노후도가 충족하게끔 이런 식으로 구역계를 조금 비틀어서 짜놓는 경우가 좀 있죠. 정확하게 뭐 사각형으로 짜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노후도를 위한 구역계를 짜는 경우가 많아서 노후도는 대부분 다 충족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역시도 모아 타운으로서의 20년 노후도 50% 기준은 A구역과 B구역이 모두 원활하게 통과를 했고요. 모아 주택으로서의 노후도도 거의 대부분 통과를 했습니다. 노후도 20년 기준으로 해서 57% 이상 노후도를 충족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 다 거의 기준에 근접을 하죠. 이 정도 수치면 물론 이제 데이터상의 오류가 있을 수도 있고요. 조금의 시간, 몇 개월 정도의 시간만 흘러도 노후도가 충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노후도 부분에서는 모아 주택으로나 모아 타운으로나 큰 문제는 없어 보인다. 그렇지만 도정법상의 재개발로 가려면 아까 제가 영상으로 보여드렸다시피 육안으로도 기준에 한참 못 미친다는 것을 확인을 했었죠. 기준 자체가 30년 차 넘어간 주택의 비중이 3분의 2 이상이 충족이 되어줘야 되는데 가장 높다라고 보여지는 상단 A1 구역조차도 25% 정도밖에는 충족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평균으로 봤을 때는 한 13.9% 정도. 그러니까 도정법상의 재개발로는 거의 가망성이 없어 보인다. 모아주택, 모아타운만이 삼전동을 갈아엎을 수 있는 유일한 사업으로 보인다. 물론 하단도 동의를 했었고요. 자,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 이제 동의 부분 살펴봐야 될 텐데요. 이 동의가 항상 말썽입니다. 동의가 총 3가지가 있다는 거 제가 매 영상마다 설명드려서 이제 외우고 계실 겁니다. 첫 번째로는 토지 등 소유자, 그러니까 소유주 머릿수 대비해서 80%의 동의 있어야 되겠고요. 또 두 번째 조건은 토지 면적 대비해서 3분의 2, 67% 이상 동의 있어야 되겠고요. 또 마지막 다세대 제외한 나머지 대지 면적의 절반 이상의 반대가 있으면 안 된다. 즉 절반 이상이 동의를 해야 된다겠죠. 그래서 개별 요건별로 한번 살펴볼 텐데 일단 토지 등 소유자 80% 동의가 있으려면 동의하실 만한 건물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의 비중을 봐야 될 텐데 보통은 동의하시는 분들이 다세대 조합원들이시겠죠. 그래서 다세대 및 연립주택들의 비중과 그리고 단독 근생 그리고 다가구 주택 통건물 소유주들의 전체 비중을 한번 따져봤더니 모든 구역이 90% 이상 지분조합원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다세대 조합원 분들의 숫자가 90%가 넘는다는 얘기고 단독 다가구 조합원 분들의 동의가 전혀 없어도 첫 번째 요건은 통과할 수 있겠다. 이번에 이제 후보지 입안을 위해서 구에서 걷게 되는 동의서의 기준이 30%인데 이 30% 정도의 동의율은 충분히 충족하고도 남아 보인다. 이렇게 파악이 좀 드네요. 자, 두 번째 요건이 참 어렵습니다. 토지 면적 대비해서 67% 이상 동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 얘기는 곧 전체 토지 면적 중에서 다세대만 하더라도 67%가 넘는 구역이 있을 수가 있고요. 다세대만으로는 턱도 없이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단독 조합원 분들께서 얼마나 찬성으로 기우실지를 또 예상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같이 볼 텐데요. 일단은 다세대 조합원들께서 가지고 있는 땅의 면적 합계부터 보시면 일부 구역들은 이런 식으로 다세대 조합원만의 동의만 가지고도 67% 동의 받을 수 있는 구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단 A2구역, 상단 A5구역, 상단 B4구역, B5, B6구역은 단독 조합원들께서 가지고 있는 땅의 비중이 한 30% 정도 수준이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한 70%는 다세대 조합원께서 가지고 계시다는 얘기고 이분들의 동의만으로도 두 번째 요건은 통과할 수가 있겠다. 하지만 이게 언제나 분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마지막 조건이 추가가 된 거겠죠. 그래서 마지막 조건 같은 경우는 다세대 제외한 대지 면적의 절반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다는 얘기는 통건물 소유주분들의 절반께서 동의를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다.
그런데 통건물 소유자 분 중에 동의하실 분들이 누군가 한번 살펴보면 땅 면적이 작은 분들이 거의 대부분 동의를 하실 확률이 높다. 그래서 개별적인 건축 행위가 어려울 정도로 토지 면적이 적으려면 한 3, 40평대 정도 토지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면 이분들은 동의할 확률이 높으시겠죠. 하지만 평균을 한번 내봤습니다. 각 구역별로 얼마만큼의 토지를 개별 필지별로 가지고 계신지 봤더니 이게 이제 단독주택 소유주 분들의 평균 대지 면적이거든요. 평균 대지 면적이 아무리 작아봤자 66평이에요. 여기는 이제 신규 택지 개발 지구이기 때문에 전부 다 쪼갤 때도 아주 작은 면적으로 쪼개진 않거든요. 서울시에서 보고 있는 과소 필지 면적이 90제곱미터인데 90제곱미터면 30평이란 말이죠. 그럼 30평 못 미치는 토지로 필지 분할을 하지는 않았을 거고 대부분은 2종으로 쪼개면서 건폐율 60% 적용했을 때 건축행위가 원활하게 한 바닥 면적 30평대 이상 나오도록 필지를 다 쪼갰단 말이죠. 토지구역 정리를 할 때. 그렇다 보니까 다 60평대를 넘어가 버립니다. 평균으로 봤을 때는 한 73평 정도가 되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다세대 제외하고 통건물 소유주 분들께 얼마나 합리적인 수익성을 보장을 해주느냐, 이 부분이 키포인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문제될 만한 부분은 없겠지만 이 부분이 가장 문제예요. 단독 다가구 분들을 어떻게 이 사업에 참여를 시키느냐. 그래서 상단은 하단보다는 조금은 더 불리한 점이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거든요. 그 부분을 한번 정리하면서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장점도 있습니다.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입지적으로 봤을 때 잠실의 연속성이 굉장히 강한 동네예요. 하단부는 잠실과의 연속성은 없는 동네여서 보통 가격 비교를 할 때 헬리오시티와 비교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상단 같은 경우는 이만한 면적에다가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게 되면요. 여기 있는 잠실 주공 재건축 단지 3단지, 4단지 바로 연접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잠실 1, 2, 3, 4, 5단지에 이어서 6단지 소리 들을 수도 있는 정도의 입지다. 역만 하더라도 삼전역, 석촌고분역 이 두 개 구호선 끼고 있는 이런 정도의 입지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잠실 6단지 소리 들을 수도 있겠다. 그렇지만 여기에도 단점이 있겠죠. 단점 같은 경우에는 하단보다 상권이 보다 깊숙하게 안까지 침투해 있다는 점입니다. 왜 그런지 해서 봤더니 여기는 바로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아파트 단지에 바로 붙어 있는 데거든요. 이 대규모 단지들에 있는 수요가 무지하게 많다 보니까 여기 연접해 있는 대로변이 쭉 상권으로 이어지면서 롯데월드 또 석촌호수 이런 식으로 쭉 이어진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여기는 또 학원가가 형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는 수요가 엄청나게 밀집이 되는 동네이기 때문에 당연히 상권이 더 발달할 수밖에는 없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단점을 꼽아볼 수가 있는데요. 상단부 같은 경우에는 하단에 비해서 단독주택 소유주분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땅의 면적 비중이 조금 더 높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 비중이 얼마나 높은가 한번 비교를 해보면 상단부 같은 경우는 지분조합원, 즉 다세대 조합원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땅이 전체의 한 62.4%고 단독조합원에 가지고 계시는 땅이 한 37.6% 정도로 계산이 됐는데 하단부는 한 10% 정도가량이 더 높아요. 그러니까 다세대 조합원이 한 72% 정도의 토지를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단부가 상단보다는 동의에 있어서는 조금 더 유리할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 또 그렇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이 추진 적극성이 하단부가 조금 더 빠르게 움직인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 동의서를 걷는 방식이라던가 또 카톡방이 활성화되는 이런 커뮤니티 부분이라던가 이런 부분이 최근 몇 달 동안에는 하단부가 좀 더 빨리 치고 나간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하지만 어찌됐건 이 두 지역 역시 진행만 돼서 완료만 되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지역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거의 모아타운 추진 지역 중에서는 대장이다 이렇게 손에 꼽고 계시는데 라도요 투자를 할 때 있어서는 전략을 철저하게 짜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제가 그러니까 좋은 입지라고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항상 데이터 분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인께서 이런 데이터 분석에 대해서 조금 부족하시다 싶으신 분들께서는 제가 진행하는 세미나에 오셔서 이런 초기 재개발 구역들 그리고 앞으로 진행될 재건축 구역을 아주 저렴하게 들어갈 수 있는 투자 전략들 배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달마다 제가 토요일로 일정을 잡아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고정 댓글 링크 참고하셔서 미리 예약하시고 나서 참석하신 다음에 훌륭한 투자를 저와 함께 계획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부동산 해결사 솔로몬이었습니다.